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 강정자라고 합니다. 제 인생은 아주 평범했습니다. 23에 결혼했고 남편은 공무원이었습니다. 무뚝뚝했지만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죠. 그런 남편과 함께 세 자녀를 키웠습니다. 큰 아들 준혁, 둘째 딸 지수, 막내 민수 결혼 초반, 서울 변두리의 반지하 단칸방에서 시작한 우리의 삶은 언제나 빠듯했습니다. 여름이면 습기와 열기에 숨이 막혔고 장마철이면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저는 남편과 아이들만 있으면 뭐든 견딜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준혁은 첫 아이답게 모든 게 조심스러웠습니다. 젖병을 물릴 때도 기저귀를 갈 때도 저는 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처음 걸음을 떼던 날 남편이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죠. 이제 시작이야. 우리 진짜 가족으로 사는 거. 그렇게 시작된 육아는 고되고 치열했지만 하루하루가 기적이었습니다. 준혁은 유난히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말도 일찍 트이고 숫자도 잘 외웠습니다. 5살 무렵엔 아침마다 달력을 보며 날짜를 읽어주는 게 일상이었죠. 그 아이의 성장 하나하나가 제 자존심이었고 자부심이었습니다. 지수는 준혁보다 2살 늦게 태어났습니다. 처음부터 조용했고 잘 웃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말도 없이 혼자 노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엄마, 나도 준혁이처럼 그림책 읽어줘. 그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이는 조용히 외로움을 견디고 있었던 거죠. 그 후로 지수에게 매일 책을 읽어주고 잠들기 전 꼭 안아주는 걸 잊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막내 민수는 예정에 없던 아이였습니다. 마흔을 바라보던 나이에 뒤늦게 생긴 아이였고 그래서일까요? 유난히 귀여웠습니다. 오빠와 누나보다 한참 늦게 태어난 아이는 저를 유일하게 엄마 껌딱지로 따랐습니다. 혼자 잠들지 못해 제 팔을 꼭 잡고 자곤 했지요. 그 무렵 남편은 승진을 앞두고 있었고 저는 반찬 가게를 시작했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밥을 차려준 뒤 시장으로 나가 서 있었습니다. 다리는 퉁퉁 붓고 손에 굳은 살이 생겼지만 아이들의 도시락을 싸들고 학원까지 배웅할 때면 그 어떤 피로도 사라졌습니다. 준혁은 학업에 열심이었습니다. 학급 1등을 놓친 적이 없었고 중학교 때는 수학 경시대회에서 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는 늘 말했죠. 엄마, 나 성공해서 엄마 고생 안 시킬게. 그 말이 얼마나 제 위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지수는 예술을 좋아했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미술학원에 보내달라고 했고 저는 남편 몰래 장사 수익을 아껴 학원비를 마련했죠. 첫 전시회에서 지수의 그림이 걸렸을 때 저는 누구보다 뿌듯했습니다. 민수는 조금 다른 아이였습니다. 눈치가 빠르고 감수성이 풍부했지만 늘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빠처럼 똑똑하지도 누나처럼 뚜렷한 목표도 없었던 민수는 가끔 엄마, 난 왜 잘하는 게 없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말했죠. 민수야, 잘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안 찾아낸 것뿐이야. 그렇게 세 아이는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했습니다. 나는 그저 뒤에서 지켜보고 밀어주는 역할을 했지만 가끔은 그 안에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자라고 있었고 저는 점점 그들 곁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고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그는 기숙사 학교를 택했습니다. 엄마, 이게 더 효율적이야. 집에선 집중이 안 돼. 그 말이 그렇게 서운할 줄 몰랐습니다. 기특한 선택이었지만 저는 며칠 동안 그 아이가 쓰던 방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재수를 선택했습니다. 방에서 하루 종일 나오지 않고 책만 보는 아이를 보며 저는 조심스레 문 앞에 간식을 두곤 했습니다. 힘들지?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민수는 고등학교를 직업계 고등학교로 택했습니다. 엄마, 나 대학 안 갈래, 기술 배울래. 그 말이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그 아이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대신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아이들은 점점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집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는 사람이 하나둘 줄어들었고 저는 자신도 모르게 2명분의 반찬만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정자야, 우리도 늙었나 봐. 예전엔 집이 떠들썩했는데 요즘은 참 조용하지?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애들이 커간다는 거겠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조용함이, 그 평온함이 얼마나 불안한 예고였는지를요. 남편은 위암 말기 진단을 받은 뒤 단 68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도 병원 창밖엔 눈이 내리고 있었죠. 저는 남편의 마지막 손을 잡고 당신 없이 이 집을 어떻게 지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죠. 정자야, 애들이 있잖아. 우리가 잘 키웠잖아. 장례식장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조문객보다 빈자리가 더 많았지만 저는 그게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낯선 사람보다 익숙한 기억 속 얼굴들이 머리에 맴돌았거든요. 준혁은 3일장 내내 조용히 손님을 맞으며 장남으로서의 역할을 했고 지수는 울음을 참지 못해 하루에도 몇 번씩 뒷방에서 흐느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향을 피우고 거의 입도 열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남편이 쓰던 서랍장을 정리하던 중 낡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안에는 메모지 5장, 그리고 정리된 자산 목록, 보험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에는 정자에게 나 없는 세상에서도 아이들과 부디 따뜻하게 지내기리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무뚝뚝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가족을 생각했더군요. 그날 밤 나는 아이들을 모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유산이 조금 남았어.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지 이야기 좀 하자. 그렇게 시작된 유산 이야기는 조용한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공유한 재산 목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아파트 한 채, 시골 친정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땅, 100평, 예금과 보험금 총 5억 8천, 남편의 퇴직연금 계좌 액수로 보면 꽤 넉넉한 금액이었지만 그 모든 것에는 사연이 얽혀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준혁이 결혼 후 부모와 함께 살겠다며
리모델링까지 해줬던 집이었고 시골 땅은 지수가 오갈 데 없던 시절 아이들을 데리고 내려가 살겠다던 땅이었습니다. 처음엔 아무 말 없던 아이들은 며칠 후 하나둘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조심스럽게 말했죠. 엄마, 그 아파트는 제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대출도 수리도 아버지랑 얘기했을 때도 그건 제 몫이라고. 지수는 며칠 후 직접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도 말은 안 했지만 그 땅은 내가 힘들 때 기댔던 유일한 희망이었어. 남겨주고 싶단 얘기 아빠도 했었잖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수 전화로 며느리가 먼저 말했죠. 어머님, 저희는 솔직히 지금 힘들어요. 민수도 직장 불안정하고 애 교육비도 감당 안 돼요. 저희 쪽도 좀 고려해 주세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펜을 들어 유언장을 썼습니다. 어떻게든 공정하게 나누려 했습니다. 각각의 형편과 기여도를 따졌고 감정은 배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쓰면 쓸수록 손이 떨렸습니다. 글자 하나 쓰는데 10분씩 걸릴 정도로. 며칠 후 변호사와 만나 공증 절차를 논의했습니다. 이런 문제 처음이 아니에요. 어르신, 유언장도 결국 가족 갈등을 막진 못합니다. 단지 어르신의 뜻을 남기는 것뿐이죠. 그 말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싸우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한 달 뒤 유언장 초안을 가지고 다시 세 자식을 불렀습니다. 각자의 몫을 설명했고 누구에게도 편중되지 않게 했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준혁은 말이 없었고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수는 묵묵히 듣기만 했습니다. 그 자리가 끝나고 나서 지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난 엄마 마음 이해해. 그런데 나도 속상한 건 어쩔 수 없어. 며칠 후 민수의 아내가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애기 유치원비 밀려 있어요. 혹시 이번에 좀 미리 당겨주시면 안 될까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메모지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정자에게 나는 당신을 믿어. 당신은 잘 해낼 거야. 그 믿음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졌을까요? 그해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저는 결국 유언장을 봉인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돈 과연 누구를 위해 써야 하는 걸까? 처음엔 말없이 받아들이는 듯 보였던 아이들이 하나둘씩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한 건 유언장 초안이 공유되고 한 달쯤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연락해온 건 지수였습니다. 엄마, 혹시 아파트 말인데 형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챙기는 것 같아서 난 뭐 하나 확실한 게 없잖아. 그 말에 나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죠. 지수야, 너도 알잖니? 형이 결혼하고 나서 우리랑 같이 살면서 집 고치고 대출 갚고 그걸 감안해서. 아니, 엄마, 나도 안 살아봤던 것도 아니고 왜 항상 형 중심으로 생각해? 그 말투, 그 어조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이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 몰랐어요. 그날 이후 지수는 톡도 전화도 줄었고 생일에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의 아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변호사랑 얘기 좀 해보셨어요? 아예 정식으로 법적으로 가야 할지 고민 중이에요. 법적으로?
내가 되물었을 때 그녀는 당황한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게 제일 확실하니까요. 저희도 아이들 키워야 하고 남편도 요즘 많이 불안정하잖아요. 이제는 민수네가 아니라 저희였습니다. 내 아들은 거기 없었고 며느리 혼자 저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준혁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나 솔직히 실망했어요. 아버지 유산이 형편만 따져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엄마, 나는 이 집 지키느라 내 젊은 시절 다 썼어요. 결혼하고도 이 집 살리려고 일하고 대출 갚고 엄마랑 같이 살았잖아요. 그 말엔 틀린 점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다른 아이들이 덜 노력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 준혁의 아내가 저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그녀는 노트북을 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아파트 수리비 내역이랑 저희 통장 사용 내역입니다. 이만큼 저희가 드렸어요. 이걸 증빙하면 재산 분배해서 저희가 더 받을 수 있죠. 나는 말없이 화면만 쳐다보았습니다. 내 아들의 얼굴이 아니라 그의 아내의 자료 앞에서 나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지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 이제 형이랑 연락 안 할래. 너무 치사하고 이기적이야. 엄마는 중립인 척하지만 결국 형 편이잖아. 그 문자를 보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서로를 위하던 아이들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각박해졌을까요? 민수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점점 연락도 받지 않았고 그 아내만이 저를 계속 압박해 왔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이 유언장 폐기하고 싶어요. 지금 이 상태로는 아이들만 더 미워하게 만들 것 같아요.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폐기하실 수는 있지만 아무런 지침이 없으면 더 큰 다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적어도 기본적인 뜻은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내 뜻을 지켜줄 마음이 없는 걸지도 몰라. 그 무렵 동네에서도 이런저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큰 아들이 유산 다 가져간다더라. 딸이 소송 걸었다더라. 막내내는 돈 없어서 난리라며. 나는 외출을 줄였고 통화도 줄였습니다. 텔레비전만 켜놓은 채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엔 아이들 사진이 있던 냉장고 문에도 이제는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이 지나가던 중 어느 날 지수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종이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그냥 우리 다 처음으로 돌아갈 순 없을까? 난 엄마가 준 나물 반찬 먹으며 울던 그 시절이 더 행복했던 것 같아. 지금은 아무것도 안 남은 것 같아. 그 글을 읽으며 저는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돈은 물려주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진짜 남길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그걸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건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수의 아내가 전화로
전한 말이었죠. 말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무슨 소리니? 내가 되묻자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준혁 씨도 이미 법무법인 통해 자료 수집 중이래요. 지수 씨도 변호사 소개받았다고 들었고요. 어머님이 결정을 안 하시면 저희는 법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법대로 그 말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있었던 마지막 가림막을 걷어내는 말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정말로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집 우편함에 꽂힌 두꺼운 서류 봉투 보낸 사람은 법률사무소 수신이는 제 이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떨어뜨리고 현관문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현실일까? 내가 낳고 키우고 업고 먹여 살린 내 자식들이 나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건가? 소장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상속 재산 분할 및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나는 법률 용어를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저를 엄마가 아닌 상대방으로 보고 있다는 것.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남편의 사진을 꺼내놓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일이야? 나 혼자 어떻게 감당하라고. 법원에서 조정기일 통보가 왔습니다. 1차 조정일, 나는 변호사의 손을 잡고 가족 법원에 들어섰습니다. 지수는 검은 정장에 노메이크업 상태로 앉아 있었고 준혁은 안경을 끼고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민수는 나타나지 않았고 그 대신 그의 아내가 변호사와 함께 있었습니다. 나는 조정실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세 자녀가 각자의 목소리로 저를 향해 주장을 늘어놓는 모습을 들으며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특정 자녀에게 편중된 상속을 하셨고 과거 형이 사적으로 유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고 실질적인 기여도는 오히려 저희가 더 컸습니다. 그 자리는 가족이 모인 자리가 아니라 완전히 낯선 사람들 사이의 전쟁터였습니다. 조정은 결렬되었고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자포자기 상태가 되었고 한동안 외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핸드폰은 꺼두었고 집안 조명도 밤에는 모두 꺼두고 살았습니다. 이웃들은 하나둘씩 멀어졌습니다. 저를 불쌍하게 여기는 시선, 혹은 자식복 없는 어른이라 수군대는 목소리들이 저를 점점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던 중 의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신가 봐요. 위궤양이 심하게 진행됐습니다. 입원하셔야겠어요. 입원 후 병원 복도에서 우연히 지수와 마주쳤습니다. 아마도 검사 결과 확인차 온 모양이었습니다. 순간 눈이 마주쳤지만 지수는 제게 인사도 없이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그 아이의 어깨가 떨리는 걸 봤습니다. 아마도 울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저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엄마와 자식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병상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또다시 남편의 메모를 꺼냈습니다. 정자야, 나는 당신이 아이들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줄 거라고 믿어. 당신은 강한 사람이니까. 아니, 나는 강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것조차 너무 오래 걸렸고 깨지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재산을 다시 들여다볼 때라고. 이대로 그들에게 넘겨주면 오히려 상처만 더 커질 거라고. 그렇게 나는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전부 기부할 수 있나요? 변호사는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전부요? 나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남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병실의 시계는 오전 4시 32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창밖엔 비가 부슬부슬 내렸고 병실 안은 적막했습니다. 수액줄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소리와 신밖의 일정한 비품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나는 꼼짝없이 누워 그 조용한 소리들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와버렸구나. 의사는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성 위궤양이 심하게 진행됐고 장기적으로 면역력 저하가 계속되면 합병증이 생깁니다. 정기적인 입원이 필요합니다. 나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놀라거나 슬퍼할 힘도 남지 않았습니다.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병실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에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누군가 오려나 기대했지만 발소리는 언제나 멀어졌고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병을 온 건 단 한 명, 바로 지수의 전 남편 성훈 씨였습니다. 그는 작은 도시락 가방을 들고 나타나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수가 자주 울어요. 죄송합니다. 대신 왔어요. 그의 손에는 내가 몇 년 전 지수에게 보냈던 손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수야, 엄마는 네가 어떤 선택을 해도 늘 응원해. 그 문장을 읽고 그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지수가 요즘 밤마다 그 편지를 읽어요. 다시는 엄마를 안 볼 거라고 했던 그 아이가 이제 엄마 꿈을 꾼대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처음으로 입원 후 울었습니다. 아무도 곁에 없어도 여전히 누군가는 나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병실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간호사들이 한마디씩 말을 걸어주기 시작했고 이웃 병실의 할머니는 귤 한 봉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딸년이 보낸 건데 나 혼자 다 못 먹어. 같이 먹자고. 나는 서서히 입맛을 되찾았고 어느 날은 병실 식판을 거의 비우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아이들에겐 연락이 없었지만 아주 가끔 지수가 간접적으로 안부를 전해왔고 민수의 아내는 병원비 일부를 입금해왔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닿은 걸까요? 나는 그 틈에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유언장이 아닌 편지를 썼습니다. 각각의 자식에게 진심을 담은 한 장짜리 편지. 준혁아, 넌 언제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단다. 내가 말이 부족해서 널 더 아프게 한 것 같아. 하지만 널 미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단다. 지수야, 엄마는 네가 겪은 모든 슬픔을 안아주고 싶었어. 표현 못해서 미안했어. 내가 다시 웃기를 바란다. 민수야, 넌 늘 조용히 마음을 보여주던 아이였지. 세상이 널 몰라줘도 엄마는 내 진심을 알아. 그리고 미안했어, 항상. 그
그 편지를 작은 봉투에 각각 담아 머리맡 서랍에 넣었습니다. 누군가 언젠가 꺼내볼 날이 오기를 바라며 입원 20일째 되던 날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경과가 좋아요. 퇴원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퇴원 날 나는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아침 햇살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집은 있지만 기다리는 사람은 없구나. 그럼에도 나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집은 여전히 정적이 감돌았지만 벽에 걸린 가족 사진만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나는 먼지를 닦고 사진 속 남편을 보며 인사했습니다. 다녀왔어요. 그날 저녁 택배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없었고 안에는 사진 한 장과 종이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은 어린 시절의 지수, 준혁, 민수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고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그땐 우리가 진심이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 종이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퇴원 후 집에 돌아온 첫날 나는 불을 켜지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 안의 정적은 병실보다도 깊었고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마저 낯설었습니다. 그 시계는 남편이 생전에 선물했던 것이었습니다. 정자야, 이 소리는 우리의 시간이지 라고 말하며 웃던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엔 웃고 있는 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그리고 내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지금의 우리와는 너무도 멀었습니다. 며칠을 멍하니 보내다가 나는 문득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수첩과 내 손으로 써 내려간 유언장 초안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 종이들을 꺼내 하나하나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편지를 썼습니다. 이번에는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을 편지였습니다. 나 자신에게 쓰는 편지였죠. 정자야, 고생 많았다. 너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 때로는 부족했고, 때로는 서툴렀지만 그 어떤 순간도 거짓은 없었다. 너는 진심이었다. 그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나는 처음으로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벚꽃 지질 무렵이었고 노란 개나리가 가로수를 따라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나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걷는 동안 나는 과거를 떠올렸고 나 자신과 화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도서관 게시판에 붙은 공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회고록 공모전 나의 인생 이야기. 나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이야기 그래. 내 이야기를 남기자.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더라도 집으로 돌아와. 나는 하얀 종이를 꺼냈고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이 사연의 첫 문장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72를 맞이한 저는 평생을 한 남자의 아내로 세 아이의 엄마로 살아온 강정자입니다. 나는 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고 쓰면 쓸수록 마음이 정리됐습니다. 아이들의 어린 시절, 남편과의 소소한 다툼, 시골 친정집의 흙냄새, 비 오는 날의 부침개, 아이들 수학여행 준비로 밤을 새운 기억까지 모든 게 글로 정리될수록
마음속 찜도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회고록을 완성한 뒤 나는 복사본 하나를 도서관에 제출했고 원본은 내 장롱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이 읽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겉표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엄마는 너희를 사랑했습니다. 그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후 도서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정자 어르신 회고록이 선정되었어요. 상금은 작지만 작은 출판도 예정돼 있어요. 그 순간 나는 웃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이유 없이.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어린 시절의 준혁, 지수, 민수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그만 싸우자. 나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병원이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 말로는 제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왔고 밤새 온 병원이 난리였다고 합니다. 창밖은 흐리고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빗소리가 포근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다시 한번 마지막 유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내 재산은 더 이상 분배되지 않습니다. 전액 사회복지법인에 기부됩니다. 이 결정은 원망도 보복도 아닌 오로지 마지막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너희가 보고 싶다. 나는 그 편지를 봉투에 넣어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정식 공증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밤 나는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작은 촛불을 켰습니다. 촛불은 조용히 흔들렸고 나는 그것을 지켜보며 한자 한자 이 말을 되뇌었습니다. 나는 이만하면 잘 살았지.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간병인이 조용히 들어왔을 때 나는 평온한 미소를 머금은 채로 침대에 누워 있을 겁니다. 유리창엔 햇살이 들고 탁자 위에는 회고록 한 권과 편지 봉투가 가지런히 놓여 있겠지요. 그 순간 나는 비로소 가족이 아닌 한 사람으로 내 삶을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내 마지막은 이렇게 평화롭고 아름다웠으면 합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누군가에게 내 진심이 닿길